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특히 이번 제가 책을 내면서 텀블벅 북펀딩을 했는데, 이번 펀딩에 참여해 주셔서 제가 이 임무를 목표를 완수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그 덕분에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정말 편하고 이전에 제가 했던 강의 영상보다는 좀 더 편하고 깊게 제 책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 다룰 프랑스 국어 문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다룰 주제는 이제 제 책 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는 내용인데, 프랑스 국어죠. 이제 우리한테는 좀 잘 알려진 것 같지도 않고,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조금 알려졌더라도 좀 왜곡되고 좀 다소 좀 불균형한 관점으로 좀 해석이 된 국어인데, 그래서 오늘 프랑스 국어에 대해서 이제 대략적으로 설명해 드리고, 그리고 이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추구해야 되고, 우리가 정말로 그 표본으로 삼아야 국어에 대해서 그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계기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강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이제 제가 항상 고민했던 게, 우리나라에서 이제 국어에 대해서 명확한 정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도 국어에 대해서, 물론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는데, 일단은 이제 우리나라 정치 스펙트럼 자체가 상당히 이제 해방 이후로 상당히 좀 편향적으로 돼 있고, 그리고 이제 기득권, 이제 주류 제도권에 있는 정치인들과 세력들이 이제 너무 정략적으로만, 약간 이제 어떤 원론적 의미의 어떤 정치를 하는 게 아니고 그저 당리당략을 위한 정치를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 국민들이 이제 오해를 많이 하고 있어요. 명확하게 이제 우파나 좌파에 대해서 이제 정말로 올바른 이해가 없다. 그래서 이제 구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구구 하면은 이제 당연히 이제 좌우파 중에 우에 속하는 건데, 구구라고 하다 보니까 이제 되게 극단적이다라고 생각해서 좀 부정적으로 설명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저희가 이제 그런 인식을 많이 가지고 있죠. 근데 이제 구구라는 것도 제가 항상 이제 설명하는 부분이지만은 이제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파 세력 입장에서는 구구는 그저 조금 과격한 사람들, 아니면 이제 좌파 입장에서, 극좌파 입장에서 완전히 반동이고, 그리고 중도 입장에서는 이제 상대적으로 좀 더욱 이제 우파 관점보다는 좀 더 과격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되게 부정적인데, 그렇다면 구구라는 게 뭔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구라고 생각하면 뭔가 극단적이다, 그리고 폭력적이다. 그래서 여기에 더해서 이제 시대의 발전에 역행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이다. 마치 이제 조선의 세도 정권처럼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이거는 이제 명확하게 우리가 서구 구구에 대한 예의가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서구 정치를 보면은, 서구는 우리보다 정치 스펙트럼이 다양한데, 제가 이제 프랑스 구구나 프랑스 정치나 독일 정치를 보면은, 그곳은 이제 극좌에서 극우까지 다 있어요. 정당이나. 근데 이제 모든 정당이 기본적으로 시대 발전을 추구해요. 역행하는 자는 없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책 내용에도 나오는 거긴 한데, 일단은 구구도 어느 정도 시대 발전에 이제 부응하고 전혀 이제 꽉 막힌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근데 이분들이 왜 이렇게 위험하게 좀 모사되냐? 약간 조금 뭐라지, 뒤처지고 뭔가 시대 역행한 것처럼 하냐? 이 사람들은 이제 그거죠. 시대 발전을 추구하는데 단지 최대한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좀 더 강하게. 그게 뭐냐? 뭐 돈과 권력이 아니고 이제 불변의 가치죠. 이제 민족, 역사, 그리고 국가, 주권. 그래서 이제 구구, 특히 이제 제가 관찰한 이제 프랑스 구구나 독일 구구를 보면은 이거에 대해 상당히 중요히 생각해요. 즉 이런 그 민족성이죠.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이 두 개를, 그러니까 이 가치를 핵심을 두고 이거는 무조건 지켜야 된다. 그래서 이 가치를 침해하는 어떤 사회 정치적 움직임은 뭐 막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견제할 필요가 있다, 아니면 예방할 필요가 있다, 이런 사람들이고.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사진에 이제 이쪽이 이제 프랑스 국어고 이쪽이 이제 독일 국어인데 똑같아요. 공통적인 게요. 물론 조금 차이는 있겠죠. 단지 프랑스 국어는
프랑스 민족의 역사 그리고 프랑스의 주권을 최대한 지키는 것을 놓고 시대 발전을 하자 이거고, 독일은 이제 독일 민족 역사 이런 주권을 최대한 지키면서 시대 발전을 하자, 그런 주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구라는 게 반동이고 마치 우리가 뭐 안동 세도 정권 생각처럼 그런 게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저희가 구구의 정의를 봤으니까 이제 프랑스 구구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책에는 프랑스 구구의 역사를 200년을 보고 있는데, 제가 제 나름대로 관점과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이제 4가지 세대로 나누었죠. 그래서 그 1세대 첫 타자가 왕당파 구구인데, 이제 이 프랑스 구구의 뿌리를 알아야 프랑스, 아까 말씀드린 프랑스 구구가 왜 이렇게 민족성에 집착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 지금까지 명확하게 이렇게 개성 발전되었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먼저 프랑스 대혁명을 먼저 봐야 돼요. 구구를 이해하려면. 근데 생각해 보세요. 왕당파면 왕정주의자죠. 군주주의자라고 보면 되는데, 그러면 이제 왕당파나 왕정주의자들은 그러면 프랑스 대혁명 이전에는 구구도 아니고 좌파도 아니죠. 이제 이 사람들은 그냥 그게 상식이었으니까, 그때는 모두가 왕당파였으니까, 제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데 이제 왕당파가 구구라고 분류된 거는 사실 이 기점이 뭐냐면, 이 프랑스 혁명을 통해서 이제 왕을 떠받드는 왕정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완전히 이제 제도권에서 밀려나고 비주류가 되면서 이제 위치가 좀 변경된 건데,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프랑스 구구는 이제 독일 구구 포함해서 서구 구구는 자신들을 단 한 번도 구구라고 규정한 적이 없어요. 왜냐면 이제 프랑스 구구 현재 마린 르펜이나 조르당 바르레라 같은 거 보면은 자신들 원래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애국자, 오늘 민족주의자라 그래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면 애국자, 민족주의는 우파잖아요. 그러니까 구구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상대적으로 상대가 타자가 구분한 거다. 그렇다면 이 구분의 시작은 바로 이 프랑스 혁명 이후에 일어난 어떤 정치 사회적 변화에 기인한 거라고 이해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프랑스 혁명 같은 경우는 이제 간단히 설명하면은 이제 그 피지배층이죠. 이제 평민, 이제 부르주아 계층인데, 이 계층이 이제 일종의 하극상이에요. 기존에 이제 프랑스는 이제 왕정 시대에는 귀족과 성직자가 주도하는 이제 체제였는데, 이거를 단번에 뒤집었죠. 그래서 사실 여기 보시는 이제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 이 계층들이 이쪽이 이제 왕정주의자들이고, 이 사람들이 한꺼번에 이 혁명을 통해서 전복이 되고 기득권을 상실하게 된 거죠. 근데 이제 더욱 중요한 거는 이제 왜 프랑스 구구가 왕당파들이 왜 이렇게 구구로 분류되고 멸시를 받았냐, 그리고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구는 왕당파 이쪽 사람들은 왜 자신들의 신념을 굽히지 않았냐, 이거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이해하려면은 프랑스 혁명의 좀 이면을 알아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프랑스 혁명하면은 저기 빅토르 이고의 레미제라블이나 아니면 이제 여러 영화를 통해서 엄청 영화롭고 어떤 낭만적으로 묘사가 하는데, 사실 이 프랑스 혁명의 이면에는 엄청난 피해 살상과 대가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막 루이 16세나 마리 앙투아네트 처형한 거를 마치 뭐 당연한 역사적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뒤에 나오는 로베스피에르의 공포정치 시대 때 막 단두대에서 사람 죽이는 것 같다가 어떤 그게 마치 정의 실현의 과정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실제로 보면 그렇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마리 앙투아네트와 그리고 이제 루이 16세의 아들인 이제 루이 17세인데, 뭐 사실 이 사람들은 국정 운영에 관여한 게 없어요. 그리고 사실은 루이 16세도 엄밀히 따지면은 뭐 재위 기간이 14년밖에 안 되는데, 사실은 이 프랑스의 그런 정치 사회적 모순들은 사실은 선대의 루이 14세나 루이 15세 때 쌓인 거지. 그래서 일단은 뭐 왕족 싹 몰살해 버렸죠. 즉 이제 루이 16세와 그 아들까지 이제 죽여버려 가지고 루이 14세 직계를 아주 단절시켰고, 그다음에 공포 정치 때 보면은 로베스피에르가 일종의 뭐 혁명을 뭐 가치를 실현한다고 한 건데, 이때도 보면 한 4만 명이 죽었어요, 단두대에서. 그러면은 여기 죽은 사람들이 과연 뭐 왕당파들이냐?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주관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기 공포 정치 때 희생당한 사람들 보면은 일반 농민도 있어요, 평민도. 그리고 심지어는 혁명파도 있어요. 혁명을 같이 했는데 단지 뭔가 의심스럽다, 뭐가 로베스피에르의 사상에 좀 뭔가 반나하거나 아니면 뭐
이런 급진적 혁명을 좀 반대한다고 하면 너 반혁명 문제야. 그래서 죽죠. 그리고 심지어는 그래서 여기 희생자 중에 한 명이 그 유명한 나폴레옹의 부인이죠. 조제핀이 과부가 된 게 남편이 장군이었죠. 알렉산더 드 보아르인데 이 사람도 그냥 평범한 귀족 출신 장군이었는데 그냥 이제 쓸려간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 프랑스 혁명을 통해서 구체제까지 체제 전복에서 끝난 게 아니고 물론 주고 마땅한 사람도 있었다고 봐요. 하지만은 이제 엄청난 이게 혁명 세력이 나중에 생각해봐도 너무 심했다 할 정도로 엄청난 과도할 정도의 살상이 있었다. 그래서 이 점을 이제 프랑스 왕당파를 또 인식을 좀 했다고 일단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왜 왕당파들이 국으로 분류가 됐냐? 이제 혁명이 일어났으니까 이제 왕정이 없어졌죠. 그러면은 이제 프랑스 제1공화국이 정치체를 봐야 되는데 이에 따라 이제 재헌의회를 넘어가지고 이제 국민공회라는 게 생겨. 이게 이제 우리로 따지면 이제 국회인데 이제 국회이면서도 여기서 사실상 이제 프랑스의 국정 운영을 결정하는 곳인데 이제 혁명파들이 이제 이곳을 점령하죠. 이제 선출이 돼서 그러면은 이 사람들도 분열을 해요. 그러니까 혁명을 한 사람 중에서도 급진 혁명이 있어요. 뭐냐면 아예 이참에 빠르게 예전에 전통 그러니까 프랑스의 왕정 유산 이런 거 다 한 번에 없애버리고 바로 심지어는 여기는 뭐 가톨릭까지 그러니까 프랑스의 고유의 종교인 기독교까지 없애버리자 이런 사람도 있는데 아무튼 이런 급진 혁명을 주장한 사람들이 좌로 구분이 되는 거고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이제 CS죠. 제3신분이 누구인가의 저자인데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온건한 거 그러니까 혁명을 너무 급하게 하지 말고 어느 정도 기존 기득권 세력과의 좀 타협도 하고 그리고 조금 이제 아직은 시기상조이니 조금씩 이제 공화국 쪽으로 가자 아니면 뭐 영국처럼 조금 입헌 군주제식으로 좀 하자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이제 우파로 이제 분류가 된 거죠. 근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좌우파의 기운을 설명할 때 저도 고등학교, 중학교 사회시간에 보면 이렇게 설명 안 하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뭐 왕의 거부권을 거부한 사람들은 좌파고 그 다음에 뭐 왕의 거부권을 인정한 사람 우파인데 사실은 이런 설명은 저도 프랑스 제가 교과서 읽어보겠지만 이렇게 설명 안 해요. 근데고 사실 이 좌우파의 개념이라는 게 당시 좌우파의 개념이라는 게 상당히 복잡 왜냐면 중첩된 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나폴레옹도 지금 보면 프랑스에서 우파라고 이제 뭐 이식하는데 한때는 로베스피에르 파에 속한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게 무슨 신념이 없어서가 아니고 워낙 혼란의 시기였기 때문에 좀 그런 면이 있는데 하지만 이제 명확하게 우리가 이거를 구분하려면은 일단은 급진혁명한 사람들이 좌파고 그다음에 온건혁명파 쪽 사람들이 우파가 됐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뭐 단순히 뭐 국회의장 옆 좌쪽에 뭐 앉아서 좌파가 되고 우쪽에 앉아 우파가 되고 이거는 이렇게 이해하는 거는 사실 이제 이런 프랑스 정치 역사에 대한 이해를 하기는 좀 이제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그 구구는 이제 이렇게 새롭게 제도권 정치 세력이 된 이제 공화파가 이제 중심에 서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구구가 되는 건데 이제 제가 여기서 이렇게 빗금을 쳐놨어요. 자, 왜 이렇게 해놨냐면은 일단은 이제 이 구구라는 사람들 왕당파들이 혁명 이전에는 이제 기득권 세력이었죠. 이 사람들이 제도권 세력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혁명파라는 사람들이 이제 좌파건 우파건 이제 완전히 이제 제도권을 장악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서로 이제 좌우파로 나누니까 그렇다면 여기 사람들은 이제 반체제 세력이죠. 이제 제도권 박세력인데 자연스럽게 구구로 분류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구구라는 개념은 이 사람들이 스스로 말한 게 아니고 여기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이제 반동이다 그렇게 몰면서 멸시하면서 탄압하면서 이제 몰았다. 그래서 왕당파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구구가 됐고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구구의 시조 프랑스 구구의 시조 1세대 구구가 이제 되는 것입니다. 네. 네, 그렇다면 여기서 한번 더 그 짚고 넘어가야 될 게 그러면 왕당파 하면
우리가 생각한 게 다 왕족이고 귀족일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존의 왕정 베르사유 시대 때 이제 놀고 먹건 사람들이 그 놀고 먹건 사람들이 이제 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제 단순하게 이제 자신들의 권력을 되찾기 위해서. 근데 이것도 이렇게 해석하는 거는 이제 미디어의 영향도 있지만은 사실 이제 명확하게 제가 이따 설명드릴 어떤 프랑스 혁명의 또 다른 면을 설명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왕당파에는 왕족 귀족들이 뭐 물론 이제 당연히 얼굴마담으로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은 여기에는 일반 농민들도 있었어요. 농민들도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뭐 분홍이 아니고 그냥 특히 이제 지방에 있는 농촌 사회에서. 왜냐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프랑스 귀족과 성직자들이 전부 다 뭐 사치 부리고 뭐 파티하고 뭐 그런 거 하는데 우리가 그런 해상하는 사람들은 이제 베르사유 왕의 근처에 있던 사람들이고 지방에 있는 성직자들은 엄청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그 저기 유럽 여행 가보시면 이제 유럽의 구도시 가보면 항상 중앙에 교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프랑스도 마찬가지로 이 마을 공동체라는 게 교회를 중심으로 움직인 건데 그 교회에 이제 성직자들이 이제 뭐 사법이든 행정이든 이런 거 담당하고 이제 그 영주들이 이제 군인 경찰력 하는 건데 생각해 보세요. 프랑스에 그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을 때 프랑스의 귀족 가문이 2,500개예요. 그러면 그 2,500개의 가문의 사람들이 전부 다 나쁜 놈이니까 그렇게 말할 수는 없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파리에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거기서는 이제 계몽 이제 철학을 이제 받았으니까 당연히 이제 왕정이 나쁘다고 생각하지만은 아니 천년 넘게 조상대대로 그런 농촌 사회에서 그러니까 교회 중심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그리고 그 중에는 아니 우리 신부님은 좋은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냥 사치 안 부리고 그리고 귀족들 중에서도 그냥 검소한 사람도 있었어요. 귀족이고 부자는 아니에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혁명을 했던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 착한 주교님, 영주님을 갖다가 반혁명 분자라고 단두대로 끌고서 죽였어요. 그럼 얼마나 황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반감을 품은 농민들도 왕당파에 대거 가담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가장 이제 정점이 된 게 방대 전쟁인데 방대가 어디냐면은 이제 프랑스 서남부에 있는 지역인데 여기에 있는 농민들이 프랑스 혁명에 반대하는 이제 봉기를 켠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황당한 거예요. 아니 우리는 기존의 질서 안에서 우리 좋은 신부님 영주들과 잘 살고 있는데 왜 혁명했다는 사람들이 갑자기 와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우리를 잘 도와준 사람들을 이제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황당하니까 이제 반란이 일으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터진 게 방대전쟁인데 그래가지고 이 혁명 정부에서 진화권을 보내줘. 그래서 어떻게 됐냐? 이 혁명을 했던 사람들이 그 민중을 가난한 농민들을 죽였어요. 학살을 해요. 몇 명이냐? 20만 명이에요.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로베스피에르가 집중적으로 한 1년 동안 단두대에서 사람 죽인 게 4만 명인데 불과 2년 만에 20만 명을 죽였어요. 그러면 이거는 학살이죠. 이건 무슨 혁명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왕당파에는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뭐 기득권 세력이 들어갔다는 게 아니고 여기에는 계층에 관계없이 특정 가치와 어떤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이 신념을 가지고 뭉친 집단이라고 이해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죠. 우리 상식으로. 아니 요즘에는 민주주의 안 하면 이상해 보잖아요. 근데 왜 이 왕당파들은 자꾸 왕정 복고를 주장했을까? 공화국은 좋은 건데. 사실 이걸 이해하려면은 프랑스라는 나라의 민족 국가라는 개념을 좀 알아야 되고 프랑스의 역사적 정체성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유럽은 우리하고 달라요. 우리는 종교로 국가 정체성을 정한 게 아니고 혈통이잖아요. 우리는 딱 계보가 있잖아요. 단군 조선 때부터 내려오고 누가 누구 왕이고. 근데 유럽은 워낙 국가라는 게 단일 민족 국가라는 게 없고 워낙 여러 민족들이 이합집산이기 때문에 혈통으로 안 되고 종교로서 국가 정체성을 이제 규정하는데 프랑스는 가톨릭이죠. 그래서 프랑스는 가톨릭 국가이면서도 이 서방 가톨릭 세계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프랑스의 별명이 교황이 프랑스를 뭐라 하냐면 교회의 장녀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프랑스의 왕을 뭐라 하냐면은 신의 대리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프랑스라는 자체 그리고 프랑스 왕이라는 존재는 일종의 가톨릭 세계관의 핵심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프랑스 왕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보면은 프랑스 역사의 시작을 어디서 보냐면은 물론 크게는 뭐 켈트족 보긴 하지만은 이제
민족 국가로서의 시작은 이제 프랑스 최초의 왕이죠. 이제 클로비스가 가톨릭 세례를 받은 시점부터 봐요. 그거는 가톨릭이 곧 프랑스의 역사의 시작이구나. 그래서 이 가톨릭 세계관에 따르면 프랑스 왕은 신의 기름을 부음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세계관에 따르면은 혁명 세력이죠. 이제 뭐 그중에 지식인도 있고 이제 자본가도 있겠잖아. 이 사람들은 이 세계관을 봤을 때는 전혀 신의 정통성을 받지 않은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어느 날 나타나서 한 2000년 넘게 신의 대리인이라고 불렸던 사람, 이 왕족들을 국왕이야 또 왕족들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황당한 거죠. 그리고 이런 관점을 봤을 때 혁명 세력은 대역죄인이죠. 난신적자. 이 왕당파 입장에서는. 그리고 공화국 프랑스라는 거는 역사의 오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고 이거는 공화국이라는 자체는 프랑스 역사 발전이나 어떤 그런 정상적인 경로와 좀 벗어난 거다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한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사실은 이제 그 프랑스 혁명에 대해서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평가한 게 있다 보니까 이 혁명을 했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혁명했던 사람들도 아까 보신 거 워낙 학살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이 저지른 그 피해 그 대가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과도할 정도로 프랑스 왕조나 이 귀족들을 비하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라 하냐면 요즘 프랑스 이렇게 젊은 얘기 보면은 저도 프랑스 유학했을 때 경험했지만은 프랑스 역사를 프랑스 혁명 이후로 봐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프랑스 이전의 역사는 뭐냐 했더니 그거나 암흑의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이 혁명 세력을 한 사람들이 역사 서술을 할 때 자기들의 권력을 집권을 정당하기 위해서 이제 그 이전의 역사를 완전히 뭐 지옥의 시대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근데 과연 그랬냐? 아니요. 우리가 이제 조선 왕조처럼 보면 안 돼요. 조선 왕조는 어쨌든 결과적으로 근대화에 실패했고 외세의 나라를 뺐기 때문에 실패한 정권이 맞는데 그러면 프랑스 부르봉 왕조 당시 이제 집권했던 프랑스 부르봉 왕조는 실패한 정권이 아니에요. 프랑스가 최전성기를 달렸던 때가 루이 14세로 대표되는 이 부르봉 왕조 때고 이때 프랑스의 문화 어떤 모든 면에서 이제 유럽의 이제 속된 말로 유럽의 태양이 된 건데 그리고 이때 프랑스가 물론 이 지도 보신 지도 좀 약간 좀 뭐 그때 루이 14세 지도하고는 좀 거리가 있긴 한데 아무튼 이때 프랑스가 전 세계로 좀 뻗어나가고 이제 어떤 민족의 위대함을 펼칠 시기였다. 그래서 이 프랑스 왕족 그러니까 부르봉 왕실과 함께 이 나라를 경영했던 귀족이야 왕당파들은 이 혁명 세력이 이런 부르봉 왕족이나 기존의 이 프랑스 군주제가 이뤘던 성과를 이렇게 무시하고 학살해버린 것에 대해 상당히 납득이 안 가는 거죠. 왜냐면 자신들도 이게 프랑스 귀족들은 우리나라 조선 양반과 달라요. 책임의식이 있어요. 자기들이 실패하면은 물러나요. 그거는 독일 귀족도 마찬가지인데 아니 예를 들어서 프랑스 역사 교과서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루이 16세가 즉위했을 때 물론 그때 여러 가지 문제 있었지만 그래도 프랑스는 부유하고 강대한 나라였다고 그렇게 써놨어요. 지금 역사 기술에도. 그러니까 결론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이런 어쨌든 프랑스의 황금기를 이끌었고 어떤 영광을 이끌었던 이 프랑스 군주제 부르봉 왕조 이래 이런 사람들은 단숨에 뭐 학살해버리고 없앤다는 자체는 프랑스 왕당파 입장에서 상당히 황당하고 정말 이게 꿈 같은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이 공화국 프랑스는 없어져야 된다 이렇게 공개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왕당파들도 이제 또 분열하게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왕당파들이 한 26년간 거의 이제 떠돌게 돼요. 그러니까 뭐 왕당파라 해서 무조건 이제 뭐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국외로 나간 건 아니고 이제 결국에는 나폴레옹이 이제 몰락을 하니까 이제 다시 이제 왕당파 이제 루이 16세의 동생인 이제 그 루이 18세가 귀국하면서 왕당파도 자연스럽게 권력을 잡게 되죠. 다시 귀환하게 되는데 이제 권력을 잡으니까 다시 분열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크게 보면 정통파와 오를레앙파로 구분되는데 먼저 이제 혈통부터 그러니까 이게 왜 구분해야 되냐면 왕당파도 다 왕당파가 아니에요. 구구도 다 같은 구구가 아니에요. 이 시대 구구 좀 다른 게 정통파는 이제 누구의 계열이냐면은 이제 루이 13세 이제 삼총사에 나오는 이제 그 프랑스 왕인데 루이 13세의 장남이 루이 14세의 후손들을 이쪽 계열, 이제 이쪽 가문 출시거나 이쪽 계열을 프랑스 왕으로
옹립해야 된다는 사람들이 정통파고, 오르량파는 루이 14세의 동생이죠. 오르량 공작 필립의 후손들인 오르량 가문의 사람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오르량파를 이루게 되는. 그래서 일단은 이 프랑스 국도 두 개로 분열하게 되는데, 먼저 이렇게 가문 혈통 쪽으로 먼저 구분이 된다. 그리고 이제 더욱 중요한 거는 이제 이 두 파도 단순히 혈통으로 구분된 게 아니에요. 좀 사상적으로 그러니까 이념적으로 다른 게, 먼저 정통파는 말 그대로 진짜 옛날로 돌아가자, 구체제 이전으로. 네. 여기 아까 이거 떴는데 이거. 여기 보면. 네. 정통파는 말 그대로 다시 절대왕정을 하자, 옛날처럼. 그리고 우리는 왕권 시수를 하고, 그리고 가톨릭 국교를 해야 된다. 아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 반동이죠. 근데 이 오르량파는 좀 온거네요. 이 사람들은 이제 좀 시대가 절대왕정 하기에는 이미 너무 이제 혁명 정신이 퍼졌고, 그리고 이제 국민들도 정치 의식이 높아졌다. 그래서 이제 왕정을 하되 좀 영국식처럼 조금 이제 어느 정도 권력을 양보하는 쪽으로 가자. 그리고 왕권 시수 이거 버리고 국민으로부터, 우리가 신내로부터 정통성을 부여받은 게 아니고 국민으로부터 주권을 부여받았다, 이런 의식을 내세우자. 그리고 가톨릭을 국교를 하지 말고 가톨릭은 그냥 종교로서 단순하게 프랑스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는 종교로서 유지를 하자. 그래서 이렇게 나누게 되고, 그리고 이제 사전에 차리트를 집권을 해요. 근데 정통파가 먼저 집권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제 정통파가 이렇게 진짜로 이렇게 구체제로 해결하려고 이제 막 정말로 막 언론의 자유도 없애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혁명이 일어나서 물러나게 되고, 오르량파도 이제 결국 이제 집권을 이제 하게 되는데, 이제 다행히 이제 이 오르량파는 뭐 책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상당히 이런 흐름을 가지고 어떤 자유주의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제 뭐 산업화에 기반이 되는 뭐 그런 흐름을 좀 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왕당파 구가 이런 식으로 분열해서 집권을 했고, 중요한 거는 결국 이 사람들이 물론 파는 다르지만은 이렇게 했던 거는 다 각자 이런 거예요. 정통파 입장에서는 구체적으로 가야 프랑스 민족성과 어떤 정체성과 역사가 보존이 되는 거고, 오르량파 입장에서는 조금 이제 시대 흐름 따라서 좀 자유주의적으로 좀 가야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프랑스 민족이나 프랑스의 주권이 유지된다, 이렇게 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서 이제 우리가 이제 제가 프랑스 국어에 대해서 제가 책을 쓰고 주변 사람들하고 얘기해 보면은 이제 이런 게 있더라고요. 뭐냐면 프랑스 국어는 이제 나치 독일을 추종한 애들 아니야, 히틀러 추종한 애들 아니야,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뭐 여러 가지 어떤 뭐 댓글이든 뭐든 좀 봤는데, 보면은 일단은 마린 르펜 하면 히틀러 추종 막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답할 필요도 없는 정말 좀 헛소리인 게, 이게 어떤 거냐면은 이순신 장군한테 당신 도요토미 히데요시 추종하냐, 이 질문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김전희 장군한테 당신 뭐 도조 히데키 존경하냐, 이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저도 웃겨요. 이게 사실 일단은 뭐 이거 제가 뭐 책에도 설명했지만 일단은 이렇게 모으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조금만 역사를 공부해보면 아니라는 건 금방 나와요. 이거는 뭐 사실 무슨 논문 읽어볼 필요 없이,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이거는 좀, 그래서 제가 이 두 번째 부분을 제가 설명을 하는데, 왜 그러면 나치 독일을 추종한 세력이 절대 아니냐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프랑스 구구죠. 이제 우로 갈수록 이거는 프랑스 구구뿐 아니라 우파 쪽에 해당되는 건데, 프랑스의 보수 이제 구구 쪽은 기본적으로 반독일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독일을 혐오하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절대로 독일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독일을 추종할 수 없어요. 히틀러는 더 추종할 수 없고.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또 증명하냐면은, 제가 볼 때는 뭐 프랑스 구구 세력들이죠. 왕당파든 이제 2세대 이제 반독주의 구구든 간에 이 사람들이 독일과 전쟁을 할 때 무조건 싸우러 나갔다. 그래서 이제 그 첫 번째 예시로서 오르량 가문이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오르량파의 후예 가문인데, 이제 이분들이 이제 독일하고 1차 대전, 2차 대전 독일하고 싸웠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은
그 실질적으로 참전을 해요. 근데 얼마나 이분들이 그 좀 독특하냐면은 사실은 프랑스 왕족들은 좀 불쌍한 게 있었냐면 일단은 정권을 잃었잖아요. 정권을 잃었는데 이제 프랑스가 공화국이 되니까 공화파들이 어떤 짓을 했냐면 프랑스 왕족 추방령을 내려요. 그러니까 뭐냐면 프랑스에서 과거에 존재했던 군림했던 왕족 가문들을 국외 추방하는 거예요. 불법 이민자 추방하다지. 이제 거기에 따라서 그것도 성에 안 차니까 당시 프랑스가 이제 국민 개병제를 하는데 이 프랑스 왕족들에 대해서는 병역 의무를 박탈했어요. 군대를 못 가게 막아놨어요. 근데 그래가지고 이 올레안 가문 사람들도 유럽을 떠돌다가 근데 갑자기 이제 2차 대전이 터지니까 당시 올레안 가문의 당주죠. 이제 오래 따지면 왕이 계승 1순위인데 이 사람이 미리 끄고 그래요. 프랑스로. 그러니까 프랑스에서 추방을 당했는데 올 수도 없고 올 필요 없는데 프랑스 입국에서 입대를 신청해요. 프랑스군에 나 저기 전선하고 싸우고 싶다. 근데 프랑스 정부에서 거부를 하죠. 그러니까 이분이 어떻게 하냐면은 그 프랑스 적십자로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식으로 프랑스 전선에 가서 싸웠고 그다음에 2차 대전이 일어나니까 이때 당시도 아직 그 왕족 추방령이 안 풀린 상태인데 이 장 돌량의 아들이 앙리 돌량도 프랑스로 입국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분은 어떻게 하냐면 머리를 써가지고 프랑스 외인 부대로 입대를 해요. 그러니까 이건 얼마나 웃기냐면은 프랑스 왕족이 외인 부대에 입대한 건 처음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분들은 사실은 국외에 있었어도 뭐 잘 먹고 잘 살았었냐면 어차피 유럽에 친척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분들 특징이 뭐냐 다 가문의 장자들이에요. 이분들 없으면 다 죽으면 이제 가문이 끊기는 건데 아무튼 앙리 드올리앙도 2차 대전에 프랑스 외인 부대 병사로 독일군과 맞서 싸웠어요. 나치 독일과. 그리고 나중에 이제 장 도울리앙 손자죠. 이제 앙리 도울리앙인데 이분도 한 7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이분도 나중에 이제 그 프랑스가 이제 해방되고 나서 뭐 알제리 전쟁이 터지니까 이분도 자원 입대를 해요. 근데 이 앙리 도울리앙도 마찬가지 그때까지만 해도 아직까지 프랑스 그 왕족 추방령이 아직 해제가 안 된 상태였고 그래서 어쨌든 뭐 이 마지막 분은 뭐 시대적으로 안 맞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일단은 장 도울리앙, 앙리 도울리앙 이 두 왕족들은 어쨌든 독일과 끝까지 맞서 싸웠다. 그리고 독일과 싸우기 위해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포기했다. 그래서 절대로 나치 독일을 추종할 수 없다는 게 분명해지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세대 구구인데 2세대 구구는 뭐냐면 말 그대로 이제 그 독일에 대한 복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비스마르크가 등장해가지고 프랑스를 무릎 꿇리잖아요. 근데 워낙 이제 그때 상황이 이제 그 굴욕적이기 때문에 독일을 싫어하고 독일에 응징해야 된다는 정치 세력이 있었어요. 우파 중에서 그 사람들이 이제 반독주의 구인데 이 프랑스와 드라로크라는 사람 뭐 이름 보시면 귀족이잖아요. 이름이 드가드라니. 근데 이분은 이제 1차 대전 때 그 참전 용사예요. 직접 독일과 맞서서 싸웠던 사람이고 나중에 이제 제대하고 나서 프랑스 구구 최대 장대 지금 따지면 마린 르펜급이에요. 그러니까 프랑스 최대 구구 정대의 당수였어요. 그런데 이분은 나치 독일 침략하니까 바로 이제 레지스탕스에 주도를 하죠. 그래가지고 비밀 결사 조직을 만들어서 이제 독일과 싸우다가 결국에 이분도 체포가 돼가지고 저기 수용소에서 한 몇 년 동안 감금당하면서 고문당해서 그래가지고 이분은 결국 살아 돌아가겠는데 그 고문 후유증 때문에 한 저기 1년 뒤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과연 나치 독일을 추종할 수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나치 독일을 추종하는데 왜 굳이 그 비밀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싸우다가 예? 독일군에 체포돼가지고 저기 수용소에 가가지고 감금당하고 고문당했는데 왜 독일을 좋아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2세대 구구인 이제 르노 대령이죠. 질베르 르노인데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이분은 히틀러가 딱 침략했다는 소리 들으니까 딱 그 바로 드골이 만든 이제 망명 정부에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떠나기 전에 자기 아내한테 이 말한 거예요. 자기가 가는 이유 왜 내가 독립운동 해야 되냐. 그래서 뭐라 했냐면 만약에 히틀러가 전쟁 이기면은 우리 모두는 노예가 되고 우리 아이들은 나치즘 속에서 세뇌당해가지고 이제 영혼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말을 보면은 얼마나 독일에 대한 혐오가 있는지 보이시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한테 당신 나치 독일 추종자냐 이렇게 말할 수 있냐고요. 이분은 끝까지 그러니까 결국
그 바로 두골과 함께 해가지고 이분도 마찬가지로 뭐 비밀 결사 조직 이런 게 해가지고 싸웠던 분이서 그래서 전혀 나치 독일을 추종할 수 없는 사람이죠. 그리고 또 한 분은 알프레드 툰이라고 이분도 군인이에요. 이분도 마찬가지 1차 대전 때 독일과 맞선 사람인데 이분도 그 구구예요. 약간 좀 그 왕당파면서도 약간 좀 반공주의 구구인데 이분도 이제 나치 독일 침략하니까 바로 독립운동에 투신해가지고 일종의 우리로 따지면 조선의 의열단이죠. 김원봉의 의열단 그런 걸 만들어가지고 독일 장교들 그다음 민족 관찰을 테러하는 그런 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도 그거 하다가 게슈타포에 체포됐어요. 예? 체포돼가지고 저기 어디로 감금됐냐면은 독일의 집단 수용소 중에 최악의 수용소가 마타우젠이에요. 우리가 따지면 뭐 아우슈비츠라고 하는데 아우슈비츠는 사실은 이제 유대인 때문에 유명한 거고 사망률로 따지면은 마타우젠 수용소가 제일 높아요. 거기 가면 살아 돌아왔어. 근데 거기서 일단은 뭐 결국 총살 당했어요. 근데 이분이 나치 동일 히틀러를 사랑할 수 있냐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 봤을 때 전혀 그 프랑스 구구가 뭐 히틀러를 좋아하고 나치 독일을 추종한다 이런 말이 나올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여성 사례를 제가 들려고 했는데 이분도 구구죠. 마리 마들레 푸르카드라고 이분은 직접 정치인 아니었지만은 본인이 모시던 정치인이 좀 구구예요. 이분 루스톤 라코드 이분도 장군인데 이분도 저기 질베르로 마찬가지로 이제 바로 프랑스가 항복하니까 런던을 가서 이제 두골하고 합류를 해서 이제 독립운동 같이 하는데 이분도 그 이거 영화로도 있어요. 알리앙스 네트워크라고 저기 소피 마르소가 나온 거 있는데 이거를 주도를 한 사람이 여자가 정보기관 수장이에요. 그래서 이분도 뭐 물론 이제 나치 독일에서 이분을 엄청 잡으려고 했어요. 처음에 남자인 줄 알고. 근데 어쨌든 이걸 보면은 프랑스 구구는 나치 독일. 그러니까 일단 독일이란 말 자체가 이 사람들 혐오인 거예요. 독일이라는 거는 그냥 없어져야 할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프랑스 구구라는 게 나치 독일의 추종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 이제 명확하게 이제 드러난다고 이제 볼 수 있죠.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인데 그렇다면 그 지금 현재 프랑스 구구 마린 르펜으로 이어진 이제 근간이 되는 이제 프랑스 현재 구구는 과연 어떤 사람들인가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그래서 사실 이것도 명확하게 우리가 저기 접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사실 별로 이렇게 주목 안 해요. 그래서 이제 그냥 퉁치는 게 이제 마린 르펜의 아버지 장마리 르펜이 뭐 똑같아요. 논리가 인종차별주의자이더라, 차별주의자다, 아니면 반유대주의자다, 아니면 나치 독일 추종하다 그렇게 많은데 사실은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그 이제 프랑스 2세대 구구죠. 2세대 구구는 이제 2차 대전이 일어나니까 이제 와해가 돼요. 왜 와해가 되냐면은 일단은 나라가 망했으니까 뭐 정당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이 구구파가 두골하고 합세를 해요. 독립운동이라는 대의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게 프랑스 레지스탕스 하면 좌파가 주도한 걸 막 생각하는데 아니 전혀 아니에요. 이거는 저기 프랑스 역사학자 맞지만 일단은 프랑스 독립운동 우파가 주도한 거 맞아요. 두골인데 이거 할 때는 4년 동안 같이 피를 흘리고 했잖아요. 아까 보신 것처럼 이게 제가 아까 보여드린 그 구구 정치인들 독립운동가들 보면은 다 두골과 오른파 왼파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분들 모두 이제 두골파에 흡수가 돼요. 왜 흡수가 됐냐면은 일단은 두골의 카리스마에 압도가 됐어요. 구구들이 워낙 이 두골이라는 사람이 그 카리스마가 있고 워낙 그 애국적 약간 김구 선생님 느낌인데 아무튼 두골의 카리스마에 흡수돼가지고 사실상 뭐 우파에 흡수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일단 프랑스가 해방되고 나서 구구와 우파는 이제 구분이 없어져요. 같이 합세하게 되고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이 둘은 물론 이제 정당은 좀 다르긴 한데 그 보수파로서 형성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그 이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막 이렇게 장마리 르펜이 뭐 지금 마리 르펜 아버지가 뭐 나치도 아니 뭐 그런 그쪽 사람들이 뭐 나치 독일 후예라 전혀 아닌 게 그 나치 독일과 협력했던 사람들은 같이 청산했어요. 이 둘이. 그래서 프랑스 지금 현재 존재하는 우파 구파 모두 독립운동가의 후손들이에요. 절대 그러니까 우리나라 상황처럼 대비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애초에 만약에 프랑스 구구가 이제 만약에 나치 독일에 협력했다 하면은 이미 절단이 났죠. 왜냐 그 예시가 뭐냐면은
그 프랑스 나치 독일에 협력했던 페탱 있잖아요. 페탱이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뭐 구구죠. 왜냐하면 그 사람도 이제 군인 출신하니까. 근데 두골이 어떻게 했어요? 사형 판결 때렸잖아요. 비참하게 감옥에 죽고. 하여튼 구구든 어쨌든 우파든 간에 일단은 지금 존재하는 우파는 우구든 일단은 저 나치 독일 협력 부역자하고 전혀 상관없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먼저 이제 두골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지금 프랑스 공화당의 좀 우위 전신이라는데 프랑스 인민연합. 그리고 이쪽 사진에 있는 부분은 이제 누구냐면은 그 조르주 비도라고 있어요. 어떤 분이 이분도 독립운동가예요. 이분도 구구인데 이게 구구예요. 구구인데 이분은 따로 대중공화운동이라는 정당을 만들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우파가 돼요. 독립운동가들. 그래서 물론 이제 이때는 정말 사이가 좋았어요. 서로. 왜냐면 같이 피와 땀을 흘렸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이 우파 구구 그러면 어떻게 지금 이렇게 우문화 그러면 지금 마린르페는 뭐냐? 아니 하나였는데 왜 갈라져 나왔냐? 아니 이것도 조금 재밌는 이야기예요. 왜냐면 어떻게 갈라져 나왔냐면은 원래는 일단 독립운동 그러니까 프랑스 사공학 시절이죠. 이제 그때까지는 그 프랑스 구구 세력들도 두골한테 대항을 못했어요. 왜냐면 먼저 두골의 카리스마에 압도당했고 그다음에 일단 정이 있잖아요. 같이 피를 나누는. 그리고 두골하고 코드가 맞아요. 정치 코드가. 일단 민족주의 외국이니까. 그래서 두골을 엄청 지지했어요. 그래서 두골이 나중에 이제 제5공화국 출범한 대통령이 그때도 그 구구 쪽은 두골에서 좋게 생각하고 지지를 했어요. 그런데 어디서 문제가 터지냐면은 당시에 이제 프랑스 최대 현안이 이제 식민지 문제인데 그러니까 가장 그 중에서 알제리를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현지에서 독립을 요구하니까 이제 거기를 이제 진압하려는 프랑스 군과 충돌해서 그게 한 8년 동안 이어지는데 두골이 이제 딱 집권했을 때 현안이 있다 이거예요. 이 알제리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근데 두골이 그 알제리를 독립하는 쪽으로 결정을 잡아버려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왜 문제가 됐냐면은 당시 이제 그러니까 알제리라는 식민지는 어떤 의미냐면은 알제리가 이제 전체 프랑스 그 식민 중에서 가장 커요. 영토상으로는. 근데 상징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프랑스 이 알제리 독립시킨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프랑스 식민지 제국을 해체시키겠다 이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두골을 따르던 기존 우파들은 두골에 대해서 뭐 그 결정을 존중했지만은 예전에 구구로서 두골에 합류했던 그 사람들은 여기에 상당히 충격을 받았어요. 엄청난 충격받고 분노를 느끼게 되죠. 그래서 이제 결별을 좀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두골이 어떤 걸 했냐면은 그러니까 구구 쪽에서 반대를 했어요. 독립시키면 안 된다. 이거면 그런데 두골이 끝내 이제 밀어붙여가지고 이제 알제리 국민투표까지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사실상 못을 박아버려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지금 기존의 우파와 두골파와 이 구구파가 3세대 구구죠. 3세대 구구인데 갈라지는 분기점이 돼요. 그래서 그러면 그걸로 끝났냐?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심각해진 게 뭐냐면 그 두골이 이런 말이 있어요. 뭐냐면 장마린 르펜이 마린 르펜 아버지가 사실 프랑스 지금 프랑스 구구 쪽에서 두골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지금 프랑스 구구 같은 경우는 두골을 잘 언급 안 해요. 왜 안 하냐면 바로 이 사건 때문인데 두골이 일단은 알제리 독립 결정을 추진하니까 그 기존의 구구에 가까웠던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이 엄청 반발해요. 그래서 두골을 상대적으로 두골에 대해 정해 있던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제 소극적으로 대하냐면 그냥 정기 은퇴를 선언하거나 해외에 있는 가운데 그 중에 대표된 사람이 아까 말씀드린 조르주 비도. 이분은 두골이 알제리 독립시킨다니까 바로 정기 은퇴해버리고 해외로 나가버렸고 그리고 이제 강경파들이죠. 더 이제 분노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이제 군에 있던 사람들. 그래서 이 중에는 물론 이제 대개 보면은 프랑스 식민지 주둔군에서 활약했던 장군들이 대부분이지만 그 중에는 옛날 우리의 광복군에 해당하는 자유 프랑스 군에서
활동했던 분들이 있어요. 이 군군의 이 구구들은 그냥 말로는 안 거쳤어요. 반란 일으켜요. 1961년 알제리에서 반란 일으켰는데, 근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이게 우리가 이거 보면은 알제리 반란 선명은 마치 우리가 뭐 12.12 쿠데타 생각, 그게 아니고 어떤 거냐면 이렇게 가정해 보죠. 그러니까 김구 선생이 집권을 해서 대통령을 했어요. 근데 약산 김원봉도 어쨌든 뭐 같이 뭐 국방부 장관을 하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김원봉이 김구한테 반란 일으켜 비슷한 거예요. 이게 약간 그러니까 이 군사 반란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뭐 12.12나 5.16 이렇게 볼 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왜 반란 일으켰냐면은 이 구구 쪽 입장에서는 이 두골이 식민지를 어쨌든 궁극적으로 식민지를 제고 해체하는 건데, 이거는 민족 반역 행위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왜 대국인 프랑스를 작은 나라로 만들려 하냐, 이거 너 뭔가 배신한 거 아니야, 대의를. 그러니까 두골 이 구구 사람 입장에 봤을 때는 민족 반역자인 거예요, 두골도. 그러니까 반란 일으켰죠. 근데 반란 일으켰는데 문제가 뭐냐면 두골이 꿈뻑도 안 해요. 그러니까 그 다음 날에 두골이 이제 TV 연설해가지고 이제 비상 대권을 이제 발동해서 이제 투항을 하니까 그 두골의 카리스마에 눌려가지고 장병들이 바로 투항해서 진압되죠. 근데 끝난 게 아니에요. 여기서 더 분노한 사람들은 이제 또 사조직을 만들어요. 이제 그 비밀 군대 조직이라고. 그래서 두골 암살까지 시도해요. 사실 여기서 그 영화 자칼의 날이 나온 건데, 그만큼 이제 그 이렇게까지 한 거는 이제 두골의 어떤 식민지 결정 정책이 에서 이제 서로 이견이 있었던 거고, 그걸 못 좁힌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그 설명드린 아까 인용한 거, 그러니까 왜 대국인 프랑스를 소국으로 만드냐, 이거는 누가 말했냐면은 저기 지금 마린 르펜 아버지 장마린 르펜이었어요. 원래는 장마린 르펜도 그렇게 두골에 대해서 그러니까 안 좋게 생각은 아니지만은 두골에 딱 이거 알제리 독립한다니까 그 말 한 거예요. 아니 저 사람 왜 대국을 속으로 만들려 하냐, 당신 좀 이상한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완전히 두골파와 구가 갈라졌고 지금까지 좀 내려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왜 이 사람들이 그렇게 반대를 했을까? 좀 더 해보면은 사실은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프랑스가 이제 식민 제국이 있었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제 이건 제가 나중에 그 영상으로 따로 강의할 건데, 사실 이 식민지 제국 유지 자체가 그렇게 경제적으로 도움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골이 식민지 해체 결정한 거는 그거는 당시에도 실리적인 선택이었냐면 이 식민지를 유지하는데 워낙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근데 이 식민주의를 한 이유는 뭐냐면은 단지 그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해외에 식민지를 갖는 게 유행이었어요. 유럽 열강에서는. 왜냐하면 이제 뭔가 국가의 위대함을 상징하는. 근데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민족의 위대함을 추구하는 구구 입장에서는 프랑스가 제국이 아니야? 그러면 우리 민족의 위대함이 사라진 거 아닐까?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반대하게 된 거죠. 알제리 독립을. 그리고 이제 더욱 중요한 거는 그 알제리가 한 식민지배를 한 130년 받았는데, 알제리만 있었던 게 아니고 한 100만 명 넘는 프랑스인들이 있어요. 유럽계 사람들. 거기서 나고 자란 사람들. 그러니까 그때 당시 프랑스 입장에서는 뭐였냐면 알제리는 그 일종의 로마 제국 속주처럼 이제 프랑스 어떤 뭐 식민지라기보다는 본토와 연결된 지방이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알제리를 독립시킨다는 거는 그러니까 왜냐면 프랑스 헌법에 그게 있어요. 프랑스 공화국은 분열될 수 없다. 그러니까 알제리를 독립시키는 건 프랑스를 분열시키는 거 아니냐, 그렇게 본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측면에서 3대 구구가 엄청나게 반발을 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란까지 일으켰다. 그래서 이제 일단 이렇게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군사 반란도 진압이 되고,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두골을 암살도 못했고, 이제 아까 군사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은 결국은 어떻게 했냐면은 뭐 체포돼서 어떤 사람들은 스페인으로 망명 간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 결국에는 이제 골석 재판까지 받아서 사형 판결을 받거나 아니면 이제 가택연금 당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뭐 결국엔 두골이 나중에 사면해줘. 왜냐면 이제 그 본심하는 게 이 사람들이 정말 사익을 위해서 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조금 정말 애국심을 갖고 한 건데 잔디 조금 과격했다. 그런데 이제 일단은 이제 대세가 기울었으니까 이제 구구의 선택이 뭐냐면 이제 독자 조선을 가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제
범우파로서 이제 공존 관계였는데 이제 딱 나눠가지고 우리가 진정 우파야 제도권 우파가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첫 타자가 된 사람이 이제 여기 나오는 틱지에르 비냥코라고 이분도 이제 레지스탕 출신인데 이분이 이제 1965년에 이제 대선이 나오니까 두골에 대항해서 출마를 하고 그리고 여기서 그 장마르 르펜이 이 틱지에르 비냥쿠르의 보좌관으로 데뷔를 하게 돼요. 그래서 장마리 르펜의 정치 역정이 바로 여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적 연결성이 있잖아요. 이분도 독립운동가. 근데 장마리 르펜 물론 나이 때문에 레지스탕스를 한 건 아니지만 장마리 르펜은 저기 알제리 전쟁 참전하고 장교로 그다음에 저기 베트남 독립전쟁 있죠. 프랑스 인도차이나 전쟁 거기도 참전한 그 좀 우리가 따지면 좀 국군 입장에서는 애국자죠. 그래서 이 이후로 이제 완전히 이제 프랑스 현재 구구가 그 독자적인 우파 정당으로서 갈라져 나왔고 그리고 이 장마리 르펜이 이제 현재 국민연합의 전신인 국민전선을 만들었고 그리고 현재는 그의 딸이 그 현재 프랑스 구구의 얼굴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 프랑스 현재 구구는 전혀 뭐 나치독의 부역자도 아니고 그냥 과거 독립했던 분들 중에서 이제 좀 갈라져 나왔다 어떤 이제 식민지 문제 관련해서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아마 일단은 제 책에도 이 부분 좀 설명해 놨으니까 좀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아무튼 뭐 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네, 일단은 경청해 주셔서 네, 감사드립니다. 혹시 뭐 질문 있으면 두세 개 정도 받고 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없으신 것 같은데. 제가 질문할까요? 예, 예, 우리 박정희 박사님께 지금. 예. 어떻게 책은 많이 팔릴 것 같으세요? 저는 그냥 이 사회에 빛이 된다는 생각으로. 예. 저기 리오넬 씨가 네. 리오넬 씨가 저기 브로로 프랑스인인데 질문하셨어요. 그래서 질문이 뭐냐면. 다음 프랑스 대선에서 지금 마린 르펜 국민연합이 이길 것 같으냐라고 하는데 사실 이것도 책에 써놨거든요. 근데 저는 할 수 있다고. 왜냐면 이제 결정적 요인이 뭐냐면은 예전에는 그러니까 구구가 집권을 못한 이유는 사실 구구가 집권한 적이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르레앙파 집권해봤고 근데 그 뒤로 집권을 못한 이유가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 현재 못한 이유가 지금 두골을 추종하는 우파 유권자들 중에서 구구 성향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투표장에서는 마린 르펜을 안 뽑았어요. 왜냐면 기존의 우파에서 흡수를 한 거예요. 두골이라는 이름하에. 근데 그래가지고 보면은 이제 뭐 투표하면은 뭐 10% 좀 넘다가 끝나는데 지금 프랑스 정통 우파죠. 그 우파가 Y가 된 상태예요. Y가 됐다 뭐냐면 지금 프랑스 작년 총선해 보시면은 지금 두골의 후신이라고 하는 공화당의 의석수가 몇십 석 안 돼요. 소수정 됐어요. 지금 마린 르펜 정당이 지금 130석 안 넘는데 이건 뭐냐면은 우파 성향의 지지자들이 지금 우파를 이제 떠난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지금 마린 르펜이 자신들의 그 가치를 잘 대변한다. 그래서 지금 그 숫자가 올라오고 있어요. 보면 작년 저번 대선 때 한 40%가 지지했거든요. 40% 지지했으면은 아니 그 정도면 뭐 가능할 수도 있다 봐요. 근데 단지 좀 그러니까 뭔가 그 걸림돌이 뭐냐면은 프랑스 사람들이 그게 있어요. 뭐냐면 저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총선이나 이럴 때는 마린 르펜 표를 던지는데 막상 대선 때는 좀 주저를. 왜냐면 그게 두려움이 있어. 마치 마린 르펜이 집권하면 뭐 나치 시대로 돌아갈 거라는 그런 환상이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엔 그게 아니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깨는 게 중요한데 예전보다 많이 깨졌어요. 예전에는 뭐 마린 르펜 지지한다면 뭔가 사람이 뭐 이상하다고 뭐 되게 이제 요즘은 젊은 사람 중에서도 마린 르펜 지지한다 많이 있어요. 근데 뭐 우리나라 언론에서 뭐 그 사람들이 뭐 경제적으로 뭐 빈곤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의 제도권에 있는 우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걸 흡수 못 하잖아요. 지금 제도권에 있는 프랑스 우파 보면은 지금 프랑스 좌파하고 똑같아요. 말하는 건 별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다 보고 한번 그래서 저는 제가 봐도 저도 예전에 뭐 사르코지나 이쪽 사람들 뭐 좋아하고 했지만은 제가 봐도 지금 프랑스 우파가 현실적으로도 지금 우회도 소수하게 됐는데 어떻게 대선을 이길 것이며 충분히 가능하다고 좀 봅니다. 단지 변수, 그러니까 프랑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 이게 그다음에 더 큰 논리 언론이 아마 엄청 방해할 거예요. 막 이렇게 마린 르펜 갖다가 뭐 그 짓거라면 막 나라가 망한다는 쪽으로 하고 막 할 건데, 네. 질문이 몰랐어요. 네, 질문이 하나 더 있는데 리오네 씨가 그러니까 국민연합이 이기면 어떤 그 혁신적인 변화가 있을 거냐 그런데 그렇게 혁신적인 변화 없을 거라고. 왜냐면 그러니까 마린 르펜에 대해서 그 선전성당이 뭐냐면 마린 르펜이 이제 그게 뭐 처음에 나왔을 때 뭐였냐면은 자기가 대통령 되면 유럽 연합 탈퇴하고 나토 탈퇴하고 유로존 탈퇴하겠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걸 하다가 이제 좀 노선을 바꿨어요. 그러니까 노선을 바꿨다는 게 뭐냐면은 그거를 조금 어조를 낮췄어요. 그러니까 뭐라 했냐면은 무조건 한다는 게 아니고 프랑스 사람 국민 투표를 붙이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프랑스 사람들이 우리 유럽 연합 탈퇴합시다 브렉시트처럼 그러면 나가고 만약에 안 하겠다면 자기 사임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것도 좀 낮아졌어요. 예전에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제가 느낀 거 뭐냐면 제 아는 프랑스 지인 중에도 마린 르펜을 지지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 말은 뭐냐면 유로존을 탈퇴하는 거 싫다는 거예요. 왜냐면 유로존을 탈퇴하면 뭔가 자기 재산이 내려가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중적인데 이제 마린 르펜도 그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물론 이제 나라의 어떤 유럽 연합이나 이런 거 탈퇴하는 게 좋게 생각하는데 이런 특정 사항 있잖아요. 자기 이해관계와 관련된 거 이거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유권자가 있다. 그래서 지금은 공약 보면은 그거 많이 뺐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 집권을 하게 되면 바로 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전 마크롱 정권보다 좀 더 급진적으로 할 수 있겠지만은 아마 뭐 독단적으로 하지 않을까요? 아마 왜냐면 이게 그 유로존 탈퇴 이런 건 상당히 정치적 부담이 크기 때문에 국민 투표를 해가지고 국민이 동의하면 할 것이고 안 하면 안 할 것이고 네 거기에 좀 달렸다고. 질문 좀 제가 해요. 네. 그러면은 네. 지금 프랑스 뭐 네. 이 정당에 대해서 이렇게 쭉 정리하시고 네. 구구를 중심으로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네. 독일의 경우도 비슷할 것 같은데 그러면 거기에 대비해서 나치를 어떻게 보는지. 그 독일은요 이게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독일 구구 당수죠. 대한당의 당수 알리스 바이들이 뭐라 했냐면은 그 기자가 물어봤어요. 히틀러 뭐라 생각했더니 히틀러는 좌파래. 히틀러 좌파래 선을 그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예전에 저번 달에 그 발표에서 말했지만은 나치는 구구가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면 일단은 진짜 독일 구구는 비스마르크처럼 프로이센 귀족 집단이고 그러니까 원래는 원조가 구구인데 그러면 이 프로이센 귀족 집단이 나중에 히틀러 암살하려고 하잖아요. 왜냐면 이유가 아닌 거야 구구가.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제 지금 독일 구구는도 히틀러를 추종 안 해요. 그러니까 할 수도 없어요. 하는 순간에 이제 좀 문제가 커지고 그냥 독일 사람들이 워낙 그게 반감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독일 구구도 마린 르펜 비슷해요. 왜냐면 공약을 읽어보면은 똑같다니까요. 일단 독일 구구가 주장은 뭐예요? 유로존 탈퇴, 유럽연합 탈퇴. 나토는 좀 애매하긴 한데 아무튼 자주국방하고 독일어 중시. 그래서 이제 그 독일 구구도 비슷한데 단지 집권 가능성은 낮아요. 왜냐면 독일 사람들이 엄청 그 나치 시대에는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일단은 엄청 견제를 해요 언론에서도. 그러다가 독일은 또 그게 있잖아요. 정당 심판 회사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항상 이 독일 구구 정당이 항상 걸려 있어요. 감시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많이 올라온 상태인데 집권을 하려면 제가 또 몇십 년 더 있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거는 현실적으로 지금 뭐 원내 조금 뭐 사수장이 될 수 있어도 집권까지 좀 힘들 거라는 게 제 분석. 네, 그리고 하나 더 질문이 왔는데
그 리오네 씨가 국민연합 현재 마린 르펜이 좌파냐 그리고 진짜 원래 우파 아니냐 그러니까 좌파에 가깝지 않냐 그렇게 하는데 이게 사실 우리나라 기준으로서는 마린 르펜도 좌파죠. 왜냐면 마린 르펜이 예전에 그 경제 관련 공약 보면은 그거는 그거요 애국이에요. 그러니까 국내 기업들 다 돌아오라는 거예요. 프랑스 기업 다 해외에서 철수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고 하여튼 최저임금 올리고 그러니까 이거는 좀 비슷해. 그 비스마르크가 좀 비슷해. 비스마르크를 보면은 우파인데 복지하잖아요. 사회복지. 그래서 일단은 경제적인 그 관점 봤을 때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치 초안에 봤을 때 마르펜이 오면은 좌파예요. 좌파. 왜냐하면 마르펜은 이제 반미 좀 가깝고 그다음에 뭐 일단은 그 경제 정책 보면은 좀 비슷해요. 그 국가 중심의 자본주의. 근데 우리나라 오면은 당연히 근데 이것도 앙겔라 메르켈 마찬가지. 앙겔라 메르켈도 우리나라에서 오면 좌파예요. 왜냐면 메르켈이 뭐였어요? 그 등록금 없앴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온 거 좌파죠. 그래서 일단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우파나 좌파나 할 때 경제적인 걸 갖고 다루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유럽 보면은 경제적인 거는 아니에요. 경제적으로 나눈 게 아니고 왜냐면 복지는 다 해요. 좌파든 우파든. 근데 이제 마르펜은 일단은 뭐 우리나라 관점에서 보면 좌파고 프랑스 그 현지 보면은 그거 뭐 이제 우파죠. 왜냐면 민족주의이기 때문에. 예. 또 우리 장호 형님께서 질문하셨는데 프랑스 독일 그 정치세 프랑크푸르트에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질문 같아요. 왜냐면 지금 이제 한국 언론에서 이렇게 보면은 그 요즘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쪽하고 마린 르펜이나 이 독일 쪽 극우 쪽하고 좀 친한 건 맞아요. 그러니까 친하다는 게 어떤 거냐면은 미국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트럼프 개인보다는 트럼프가 그거 하잖아요. 일단은 뭐 공식적으로는 자국 중심주의 이거에 동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을 사랑하는 게 아니야. 우리가 달라.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언론에서 프랑스 국우 설명할 때 쟤들 트럼프하고 똑같은 애들 아니에요. 트럼프 등장하기 전까지 마린 르펜 미국 비판했어요. 그걸 하다가 네? 근데 지금은 조금 달라졌다. 왜냐면 프랑스 독일 국우는 기본적으로 불개입주의예요. 불개입주의. 그러니까 서로 선 긋고 서로 영향권 인정하고 살자 그건데 지금 트럼프가 하고 있는 거는 이제 개입주의잖아요. 어딘지. 그래서 일단은 그건 있어요. 이제 예를 들어서 이란 전쟁 같은 경우는 마린 르펜이 지지한 거는 그 하메네이 정권 박살낸 건 잘한 건데 그렇다 해서 미국이 하는 뭐 나토 정책이나 이거 추종한다 그건 아니에요. 분리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트럼프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는 거는 미국을 좋아하는 게 아니고 트럼프가 내세우는 거 자국 그러니까 정체성주의 있잖아요. 이거에 동감한 거다. 예. 다른 질문 있으시면 한두 개만 더 받고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이제 뭐 없는 것 같고요. 네, 아무튼 벌써 뭐 1시간 넘게 됐는데 아무튼 뭐 제 강연 들어주셔서 감사하시고 제 책을 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뭐 양질의 책과 컨텐츠로 계속 보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편안한 저녁 되시고 저는 또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